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박수를 치셔야죠. 박수를 치셔야죠. 자, 우석훈, 선대인, 김용민 그리고 나 김미화가 오늘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재미있게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러게요. 더럽죠. 예. 경술국지 이래로 가장 치욕적인 4분. 4분 만에. 예, 흥분들을 좀 가라앉히셔야 될 텐데. 1997년 당시에 그 노동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날치기 통과하고 그 이듬해 정권이 넘어갔죠. 반세기 만에. 네. 갑자기 저도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때는 7분이었는데 이번엔 4분이었습니다. 기록갱신인데.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1996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한 게 이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여튼 자기가 주역이 됐어. 네? 작년에 날치기 하고서 예산.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정권 몰락이 하여튼 도화선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미 FTA가 날치기 기습으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좀 국회에 실망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들. 근데 민주당이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평소에 여기 허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또 허당도 이런 허당들은 처음 봤어요. 아니 허당도 이게... 아니고 없을 무자 써서 무당입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11월 26일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연설하자 사퇴하라고 목청 높이는 시민. 아니 그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를 하면 거기서 할 거라는 정도를 알았으니까 파수병 정도는 세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 가 있었던 게 그 민주당 김승건 의원 출판 기념회잖아요. 네, 네. 근데 김승건 의원이 사실 대표적인 그 협상파거든. 그리고 이 양반이 김성곤이죠. 순천. 그렇죠.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데 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이제 그 단식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지지한다고 108배까지 했던 양반이거든요. 이런 양반 출판 기념회에 40명이 우르르 가 있었단 말이에요. 40명씩이나 갔어요. 내가 분개한 거는 네.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로 회의를 했냐 이거지. 그래서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명단조차도 얘기 못 하고 그러면 뭐가 두렵냐 했을 때 국민들이 뭔가 이 국회 안 좋은 모습을 볼까봐 그런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전에 노무현 탄핵 열풍 때요.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끌려 나오는 것들이 그때 열린우리당이었나요? 한 그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딱 보여주지 않으면은 뭐 괜찮았구나라고 생각. 난 그런 면에서는 지금 2010년, 2011년에 민주화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 좀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탄핵 이야기 하셨는데 탄핵 때는 격렬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뭐 그냥 가서 저 김진표 대표는 단상위에서 그 의장석 향해서 손을 흔들더라고. 그건 뭐야 칼가시라고. 민주당 의원들 왜 그래요? 황당하죠. 그렇게 이제는 좀 연세가 드신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사실은 단상을 뛰어 올라가질 못하대. 386 의원들이 28대 국회에서 대거 낙선되는 바람에 이 화력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은 뭐 국가안전보장상 등의 이유로 이제 뭐 이렇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의원들 안전보장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어찌됐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할 법안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그래야 되는 조약 거예요? 같은 걸 조약이? 지키기로 하고서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하면 좀 미안한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 좀 최소한의 그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합의는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 24일로 예고해 놓고 그래 놓고 그 이틀 전에 그냥 아니 기습적으로. 사실은 통과되는 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외국계 그 방위산업 로비스트인데 이 양반이 한미 FTA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통과될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위산업. 네, 미국의 방위산업 로비스트들이 한국에 왕창 날아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10여 년 동안 이쪽에서 일했는데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날아와 있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부하고 의회 쪽에 엄청나게 로비를 한다는 거지. 로비스트 한 건당 100억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엄청 받아요. 100억 달러? 아니요, 원으로 100억. 100억 원. 그러니까 그 100억이 한 번 로비를 잘못하면은 평생 그 일을 못하거나 킬러들 쫓아오잖아요. 그 인생을 포기하는 대가가 100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미국 그리고 같은 워낙 큰 경우에는 건이니까 구치도 크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로비를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총출동했다는 말이잖아. 거죠. 근데 될 거라고 사실은 이게 느낀 거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그 미국 쪽에서 통과될 때 그 방문을 했을 때 사실 미 국방성을 갔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사실은 미 국방성 관료들한테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내년에 그 미국 무기를 14조 원어치 사주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한미 FTA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제 로비스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유럽계 이 무기 체계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 무기 체계를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 꽂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각하가 그래서 미국 가서 이렇게 경례를 하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이 그 양반은 사진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각하기는 한미 FTA가 어떤 사적 이익이 기본 단위가요. 뭔가 큰 거래에 뭐 편의를 주거나 정보를 주면은 그 대가가 국제적으로 우리 100억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각하께서 각하는 뭐 10건 했다고 그러면은 1000억. 뭐 그겠죠. 제가 너무 각하를 경망되게 일컫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 우리 보신 각하는 거죠. 사적 이익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양반들이 국익이라고 할 때는 그때 나라 국자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거나 삼성공화국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어요. 참고 어찌됐건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고 이렇게 국민들의 동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는 한나라당도 문제고 민주당이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파행 처리하게끔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방어하지 않고 내 말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런 것도 대가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총사퇴한다고 걸었으면은 절대 통과 못 시켰거든요. 네. 왜냐면 바로 그 뒤에 예산국회가 지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 그만두겠다. 몇 달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지금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용만 하겠다라는 그 언지를 주지 않았으면은 한나라당 이렇게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야당의 네. 말씀하셔. 아니 저는 이렇게 뭐 그냥 방조를 넘어서 유도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가끔 좀 들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런 한나라당 말고 이제 민주당 더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뭐 찍어줄 수가 반응 없지. 보니까 민주당도 싫다, 한나라당도 싫다, 뭐 아니, 그런 얘기도 아니 다 그러니까 그런 나오던데,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는데 이 양반들은 충분히 어쨌거나 한나라당 지금 뭐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나라당 151명 저 매국노 명단으로 해서 이렇게 막 뭐 낙선운동 벌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민주당은 뭐 막는 신용을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더 많이 어쨌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아니 뭐 이런 지금 식의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야라고 거죠. 하는 게 무슨 당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도 진짜 그러다가 당이 없이 되고 안철수 당 때문에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그렇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심을. 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버전뿐만 아니라 민주당 버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회에서 더 이상 보기 싫은 의원들. 엑스맨 명단들 있잖아. 완전히 엑스맨 만들어야 지난번에 되고요. 얘기했던 엑스맨. 네. 그리고 관료 출신들. 이 사람들
이 엑스맨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지 진짜 많죠. 그분들은. 네. 근데 야당의 원천무효화 주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아니요, 어떻게 되는 기술적으로는 건지. 가능한 게 조금 있는 게요. 일단 대통령 물론 기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불가능한 게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리가.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뭐 다 이제 하겠다 해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팩스를 한 장 보내주게 돼 있어요. 보내주고 이제 60일 후에 발효가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보다 좀 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그럼 그 팩스 나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길에서 뭔가 하면은 일단 팩스를 못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60일이 남아있으니 그동안에 뭔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 압력이 있으면은 날짜를 연기시키거나 그런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 힘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 호소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쪽 국가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는 제네바 협정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 조약에 관한 게 제네바 협정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했다. 혹은 여기서 제약되는 우리나라 법에 뭐 이런 근거 같은 것들이 헌법을 위반한다라는 걸 이제 근거로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소가 걸리면은 그 소가 끝날 때까지는 이거 비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받으면은 일단은 집행정지. 그 조금은 더 미뤄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협상 중에 중단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이 있나?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민중봉기 수준으로 싸워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100번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에콰도르가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의 FTA를 결국 없었던 일을 했습니까? 예, 세웠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선진국이면 스위스 사례인데요. 농업과 관련된 거를 간접적으로 FTA를 국민투표에 걸었어요. 근데 FTA 건 건 아니고 농업 보조금을 걸었는데 FTA가 되면 농업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를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이거는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스스로 그만둔 거거든요.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낄 정도면 뭐 그러니까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스위스 모델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재벌들이 너무 FTA를 지지한단 말이죠. 혹시 그래서 제가 이거 맞는 시나리오인지 한번 시나리오. 이제 소설 씁니다, 우리 지금부터. 예. 미국하고 호주 사이에 FTA가 맺어졌는데 거긴 ISD가 없어요. 호주가 자꾸 이렇게 정부가 금연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안심하면서 막 금연 정책을 펴려고 했죠. 호주 정부는. 미국 회사가 독소 조항이 없으니까. 호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이유가 없으니까. ISD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미국 담배 회사가 홍콩 지사를 통해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단 말이죠. 그 ISD가 있는 그 호주하고 홍콩 사이는 ISD가 맺어졌습니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한미 FTA를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온갖 공공정책, 규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기 조절할 때문에 수 있다. 이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얘기 되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죠. 가능은 하죠. 네. 충분히. 거기다가 직접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예. 또 다른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령 안에 뭐 어떤 뭐 나라든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하와이 가면 돼요.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에서도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제소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면은 결국 공공정책 이런 것들은 송두리째. 공공정책 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이를테면 가격을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보건이나 이런 거 좀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건 맞죠. 제가 볼 사실. 때는 아직은 좀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건가? 좀 앞서가는 시나리오 같고요. 예.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뭐 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하여튼 좀 저는 황당한 게 뭐냐면 FTA 지금 통과되자마자 연합뉴스 발로 미리 준비를 해둔 것 같아. 그럼. 준비를 해두고 어떤 기사를 쓰냐면 이게 뭐 무역 대국으로 나아가는 길, 뭐 한국 경제 뭐 제도약의 뭐 이 단초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포털에 볼드로 해서 이렇게 막 지금 걸려 있거든요. 뭐 마치 양날개를 단듯이. 그리고 뭐 내용 자체도 뭐 수출 얼마나 넣는다, 무슨 뭐 일자리 얼마나 넣는다, 뭐 이렇게 불필요한 뭐 규제 이렇게 제도 시스템 개혁한다. 금방이라도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점들을 날려버리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다음 정부에서
연합뉴스 보조금 다 끊어야 돼. 끊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아니, 하여튼 지금 MB 정부 들어서 가장 양아치적인 그런 기사를 쓴 데가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딱 준비되어 있는 기사고 다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유례가 없는 이 비공개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비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완전 찬영일변대의 그런 지금 기사를 뭐 비판 못하는 언론이 뭐 한두 아니, 근데 가지니까. KBS, MBC 뉴스도 보니까요. 사실 민주당만 말고 그날 한다고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민주당조차도 알았던 거 아닐까? 몰랐나? 정말? 정동영 의원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날치기 하는 날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진짜 몰랐던 것 같고, 아니 KBS, MBC도 어떻게 정동영 의원을 만나는 저런 사이냐? 대단한 사이. 정동영 의원이 요즘 좀 그다지 뭐 이렇게 몸값이 높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으시죠? 예. 끈떨어진 저도 가시라고. 만나요. 아니, 근데 뭐, 아무나 만나 아무나. 예전에 그 도청 사건 있어요, KBS. 그것도 사실은 그 정부랑 KBS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FTA 통과된 후에 직후의 뉴스들 보니까 마치 다 갖고 있다가 오늘 쓸 거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을 그런 방송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찌됐건 언론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지금 막 급박하게 막 FTA 찬성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발효 및 종료에 관한 FTA 조항이 24조 5항의 2조 3조거든요. 2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거 무슨 180일이면 이게 벌써 6달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재협상은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종료시킨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폐기죠. 예. 폐기는 어느 한쪽이 팩스 한 장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팩스 그러니까 보내고 180일이 딱 지나면 끝나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부를 바꾸거나 혹은 다수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절차를 시켜가지고서 꼭 필요하면 그 후에 재협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좀 뭐 보복당하는 거 아닐까? 무역 보복 그렇지. 같은 거. 일단 뭐 이건 굉장히 간명한 조항이고요. 우 박사님 이제 읽었듯이.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자기네들이 혹시 이렇게 뭐 좀 폐기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삽입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유리한 무기가 된 거죠. 아하. 미국 쪽에는 독소 조항이 된 거고. 마지막 그래서- 독소 조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한 당사자가 그냥 180일 통보한 다음에 서면으로 통보한 6개월 다음에 후에는 6개월만 지나면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이렇게 폐기하는 게 어쨌거나 국제 관례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한테서 모든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 선택을 하면 돼.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개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3분의 2 의석을 예를 들어서 야권이 차지한다든지. 근데 그 야권에 김진표, 강봉균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들어가면은 국물도 없지. 일단 그런 사람들 미국이 빼고. 요 비슷한 일을 국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GMO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거에 GMO. GMO에 관한 거에 미국이 하기로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빠졌거든요. GMO가 아니라 아니, 영문자 에모? GMO. GM. G를 애모하는 게 아니라니까. 에모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내 가슴에 카르테라 얼른 의정서가 미국 없이 발효된 최초의 그 국제 협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교토 의정서에도 다 한다고 했는데 바로 직전에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 없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비준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이 이런 거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정권 바뀌는 게 미국은- 큰일이죠. 미국은 뭐 많이 했죠. 힘이 세니까. 특히 미국은 근데- 대통령 바꾸면은 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일이 뭐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그 FTA 협정이라는 게 이거 국가 간에 맺어지는 게 아닌 거지. 우리는 국가고 미국은 무슨 어느 그
유나이티드. 아니, 그니까, 유나이티드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가 맺는 협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통상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는 행정부에 있는데 우리도 행정부에 있고, 근데 미국은 통상법을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비준이라는 절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통상 조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이행 법안을 내요. 근데 그 이행 법안은 연방 정부만 지키면 되고 지방 정부와는 다른 식으로 교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 연방 정부하고만 한 것이고. 예. 그러면 아니 정부는 예를 들어서 주 정부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게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시에 대해서 이게 뭐를 해야 된다. 그럼 서울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건 연방 정부가 한 거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대칭성이 미국하고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비준 후에 재협상하는 걸 뭐 아직 장관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오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우리는 외교통상부 그러니까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이고 실제로 이제 이 협상 권한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USTR이라고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행정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그 통상 이 교섭 정책의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USTR 대표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강제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사인을 해서 통과된 후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못한다 하고 팩스 한 장 보내면은 나가리. 폐기가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예를 들면 이제 3분의 2 정도, 그럼 개헌선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의석이 있다고 그러면은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요번에 날치기 시켰던 여러 가지 법들을 무효화하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미국에 팩스를 보낼 것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시키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몰래 닥치고 정치야, 닥치고 정치. 제가 몰래 청와대 잠입해서 팩스를 보내면 안 될까? 글쎄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이 있었어. 우리 둘이 같이 하자. 우리 시가돼지는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좁은데 못 들어가잖아. 누나는 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이제 딱 근데 찍으면 되는 누님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어. 우리 복면숙 그리고도- 들어가지? 복면? 아니 근데 복면이야? 그 누님은 보니까 화장하셨을 때는 화장품 모델인데 화장 전혀 안 하실 때는 진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나를? 네. 너무 이뻐서 그렇지? 아니 맨 얼굴도 이쁘긴 한데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스타일이 어떻게? 하나는 TV용 스타일,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미인 스타일.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안 친하다는 얘기야, 지금.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너무 빨라진다. 긴장했어. 서로 디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 안 그러니까. 친하다. 아니야, 나는, 누님이 우리 딸내미한테 개구멍이 됐어, 개구멍이. 개구멍은 뭐야 또? 아니, 뭐냐면, 누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찍었잖아.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그걸 보여줬거든, 5살짜리야. 보여줬더니, 이 사람 누구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구멍, 김미아 몰라? 그랬더니, 개구멍 그러더라고. 재미없나? 재미없다. 네. 아니, 그거. 어찌됐건. 이거 해심에 준비해온 건데, 진짜. 이혜영 교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 네. 한미 FTA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를 통틀어서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거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업계에서도 이게 하여튼 지금까지 체결된 것 중에 가장 유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방위산업 쪽에 로비스트들이 왕창 날라와 있는 것도, 아니,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통과하는데 46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이렇게, 미국 쪽에 보면 좋다라는 거지. 그거 완전 이 논하게 생겼는데,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협상 자체만 말고요. 우린 이미 4대 선결 조건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받은 게 있고 4대 선결 조건이라 하면, 스크린 쿼터를 내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쇠고기를 내줬고 쌀 그다음에 의학계에서 약제비에 관한 거 내줬고 그다음에 미국 차들이 이제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차들. 크니까 네. 거기 대해서 예외 조건을 하나 달아준 거예요. 환경오염 기준을 이제 좀 좀 완화를 완화를 해서, 줬구나. 매연 막,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모두하게.
표를 떼주고 시작을 했다고. 미리 해줬으니까 네. 안 해도 이미 이겼는데요. 아까 이제 선대인 부소장이 그 무기차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국빈 방문했을 때 공수표를 얼마나 써주고 하는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고기도 지금 지난번 광우병 때는 30개월 이상은 못하게, 그러니까 이상은 못하겠는데 그것도 좀 열어주겠다라고 재협상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뭐 선물 보따리 줬을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통과시켜서 이걸로 먹고 딴 것도 먹고 네. 그러니 만장일치가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보수적인 정서를 가진 분들은 우리나라를 미국이 그동안 뭐 전쟁 때도 그랬고 많이 챙겨준 도와줬으니까. 그런 나라니까 뭐 좀 선물 주면 어떠냐 이런 정서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니, 선물로 집을 주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자기 그러니까 사는 집을. 우리가 좀 이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됨으로써 달라지는 일상의 것들을 한번 좀 짚어주는 것이 좋지 그것도 않겠는가. 좋겠다. 정말. 냉장 수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돈 들어간다고? 2천만 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미국이 진짜 의료비 엄청 비싸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그렇게 된다고? 평균을 보니까 맹장 수술이 1,500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이. 미국이. 예, 근데 우리가 당장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건데, 네. 일단 약값은 비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약값을 결정했지만 그 중간에 미국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아, FDA 예, 예. 비준 이후에 거기서 최종 약값을 결정하니까 약제비가 미국한테 유리하게 될 거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면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나 의료 장비 같은 거는 다 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 수입해서 들여오는 의사 쪽에서 병원 쪽에서는 아 이거 굉장히 좀 싸게 이제 기계 그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관세 없이 1%나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 큰 거는 약값이 크고 그다음 시설비라는 거는 사실 거기서 몇 프로 줄여봐야 이 게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이 의학 쪽도 뭐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농산물 같은 것도 뭐 싸게 들어온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그리고 뭐 한칠레 FDA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뭐 농산물 싸게 사 먹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실제로 한칠레 FDA 하고 나서 그렇게 싸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건 오히려 막 몇십 %씩 막 뛰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뭐 관세 이렇게 얼마 낮춰주면 그만큼 낮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 하면서 유통업자들은 마진으로 다 또 떼먹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자꾸 소비자 후생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비자 후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조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개구라를 치는데 아니 그거 진짜면 나도 반대 안 해요. 아 진짜 반대 안 하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뭐 물가가 비싼 게 재벌 독과점 유지하고 그 예를 들어서 환율 띄어갖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잖아요. 환율 띄어갖고 사실 수입 물가 막 뛰니까 우리가 비싸게 막 사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막 엄청난 부담을 지는데 그런 것들은 손도 안 돼. 그리고 나서는 재벌들한테는 이런 게 이게 재벌들이 좋으니까 이런 방향으로는 막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 후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죠. 농업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가 쌀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쌀은 싸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돼지고기도 좀 싸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돼지 농가가 있으니까 싸게 오는데 없어졌을 멕시코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옥수수가 무너지고 나니까 처음에 싸게 막 보내서 그쪽 가격이 농민을 올라가지. 무너뜨리고 나면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니 싼 쌀을 사 먹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어. 그러니까 쌀은- 힘드니까 농사를 점점 안 짓게 되지. 쌀은 당장은 이제 막은 것 같지만 결국 개방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먹던 재래 농산물들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몇 배로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대하기 힘들죠. 장기적으로 소고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소고기 아니 그리고 얘기를 진짜 해보면 황당한 건 뭐냐면 정부가 농업에서 한 손실이 한 15조 정도 된다고 그래. 근데 이거 이제 메워주겠다고 22조를 푼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119조까지 이제 다 사실 뭐 예전에 예산 집행된 거 다 이제 합쳐서 그런 건데 아니 15조 손실 보는데 22조로 메워준다는 거잖아요. 그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자동차에서 어쨌든 이렇게 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재벌 기업들이 챙기고 손실은 농가가 보는데 그건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 거야. 뭐 보전해줄 마음이 없지. 자동차 업계에서 왜 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아니, 근데 농산물 피해를 본 거를 보전해. 농업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를 좀 모아 보니까요. 1조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호치키스로 찍어서 모은 거거든요. 돈도 없지 뭐 사실 뭐. 보조해줄. 사대강하고 뭐 돈 소고기 있겠어요? 내가 얘기를 해보면 네. 한우 그 협회 회장님하고 내가 인터뷰를 했었다고. 예,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국에서 암소를 인위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야, 암소를. 그래서 유구, 숫소들이 덩치가 크고 아이들이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경쟁력이 암소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이제 줄여버려야 되는 그런 그 아픔이 있다는 거지. 아니, 소들도 지 맘대로 그렇게 암놈, 순놈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불보듯 뻔하지. 안타깝죠. 아니,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뭐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무역 수지 나빠져요. 아니,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약간 좀 딱딱하더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미 간의 이렇게 무역 그 수지를 보면, 상품 이렇게 수출, 수입해서 이렇게 나는 수지가 거기서 한 108조 원 정도, 108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요. 근데 서비스에서 왕창 꼬라봤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96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요. 그러면 거의 사실은 이 똔똔이거든. 근데 어디서 돈을 버냐 하면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고 어쨌든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채 이제 투자해갖고 그거 이자놀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말고는 추가로 이렇게 뭐 무역 수출 다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자동차도 다 미국으로 가서 지금 반 정도. 물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계산으로도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정도거든. 근데 서비스 쪽은 완전히 이렇게 다 밀고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더구나 지금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가 이렇게 뭐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유럽발 위기로 다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정말 우리가 이제 2008년 같은 이렇게 환율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때 우리가 무역 수지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달러가 부족해지면 환율 같은 게 2008년처럼 떡업떡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제를 줄 수 있어요. 중요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건데요. 한국의 외환위기를 겪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이유는 많겠지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늘어날 때 우리가 다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98년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거든요. 그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딱 무역 수지가 줄어들어. 그거랑 지금 FTA랑 합쳐져 가지고서 무역 수지 자체가 나빠지고 그때 재수없게 이제 환율 움직이는 것도 그다음에 국제적인 위기가 겹치면은 IMF와는 경제 위기가 지금 또 올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러니까 이거 서둘러서 지금 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고 나서 그 안에서 막 울었잖아. 어찌됐건. 아, 그건 체류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뭐 콧물 흘리고 울고. 또 어느 뭐. 쪽은 기쁨의 눈물. 아니, 기뻐서 울고 싶었는데 그걸 위장해준 거지. 야당 의원도 있지 않을까. 야당 의원도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사실 우리 나는 꼽살이다가 참 기쁜 날입니다. 사실은 팟캐스트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는 거지, 진짜로? 이거는. 예, 그거 애플사에다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곰수 29회를 아직 안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꼽살이는 이제 확실히 꼈네. 네. 그래서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진행을 좀 하려고 했었어, 사실. 또 알자지라 방송 같은 데서도 또 취재 올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도 있었고. 네. 근데 FTA가 갑자기 날치기 기습으로 통과되는 바람에 그게 안 됐고 그냥 짧게 나는 꼼수다 팀을 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고마움에 묵념한 2초 하고 시작합니다. 네, 묵념. 꼼수다 고마워요. 네, 자. (24시간이)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나는 꼽살이다. 바로 눈 뜨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별명을 좀 하나씩 좀 정하자. 우리가 박사, 파리식 그거 대학 안 좋아요. 그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말고 하바드?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게 딱딱 별명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여왕벌. 난 여왕벌이니까 여왕벌로. 뭐 1벌, 2벌, 3벌 뭐 이렇게. 그거 좋다. 네. 그러면 이쪽이 1벌, 2벌, 우리 용미 씨가 3벌. 네. 제가 1벌 하는 건가요? 1벌. 일벌. 열심히 일하란 아니, 근데 말이야.
어찌됐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간 꼽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외환형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이것도 첩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포에 가면은 이현재 전 부총리가 자주 가는 한정식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연초에. 경제부총리 하셨던. 예. 그 양반이 뭐 자주 가면서 거기에 이제 모피아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니까 작전이 시작될 거다라는 긴급 첩보를 제가 올해 초에 받았어요. 모피아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피아랑 비슷하게 네.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부르죠. 공무원들. 마피아들이 이제 모피를 걸치고 미안해요. 뭔가 이제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들은 게 아마 하나금융 쪽에 외환을 넘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금융하면 또 우리 이명박 우리 대통령의 절친 있잖아. 네, 김승유 회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해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그 외환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자기 대통령 친구한테 주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은 김석동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만 문제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실은 깃털인 거고 그 뒤에 이제 진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판을 짠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누군가. 이현재까지는 알고. 그다음에, 그 형님 맞아요? 그 형님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할 때 우리 뭐 만들어가는 강만수 집사. 그분도 식사하러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지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그 2003년에 외환을 매각할 당시에 금융위원회의 담당 국장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자기가 팔았는데 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징벌적 매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데 이래서 골프장도 갖고 막 그렇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징벌적 매각을 판결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징벌적 매각이라면 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니들 그 벌어들인 그렇죠. 벌어들인 이득 다 포기하라. 그래서 2004년도에 KCC 건, 근데 2008년에 DM 파트너스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벌적 매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싶어 하는 건데 그냥 팔아라 이렇게만 결론이 나고 거기다가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론스타는 충분히 다른 놈 줄까 이 놈 줄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해준 거죠. 그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직무유기로 금융위원회 사람들이 아마 재판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도 금융당국으로서 판단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법원에 올라가서 피고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신문에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팔아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론스타와 함께 지금 외환은행도 팔아먹겠다라는 거고 산업은행도 지금 문제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산업은행이 왜? 우리 강만수 집사님이 예. 지금 회장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메가뱅크라는 이름으로 네. 은행을 키워야 우리가 사니까 네. 살긴 뭘 살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지금 큰 은행들 몇 가지를 지금 해치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김석동 위원장이 요 전자리에 있었던 데가 농협이었어요. 농협에 계셨었어요. 연봉 뭐 6억 가까이 받으신 거로 아는데 원래 2억짜리 자리였는데 그때 한 어떻게 게 이렇게 뛰었어? 어떻게 그렇게 뛰었어? 금액이. 그리고 그다음 그 사람 뒤에는 또 다시 2억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 때만 6억이었고. 예. 뭐 강만수는 8억이잖아요. 그건 만수형이니까. 만수형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산업은행 지주회사로 해서 지금 뭔가 민영화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농협도 농협 지주회사로 바꿔서 이거를 또 다시 팔아버리려고 하는 농협까지. 큰 흐름 중에 이제 외환은행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외환은행, 또 농협. 산업은행. 산업은행. 근데 산업은행 아직은 정부 지분도 있고 근데 국회에서 잘 하면 되는데 농협도 팔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그 구조가. 지역 농협도 있고 뭐 중앙 농협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지 금융은. 네, 뭐 팔겠다고 맘먹으면은 뭐 팔 수 있는데 이거의 전부 행동 대장이 김석동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 있으면서 농협을 이제 지주 회사로 만들 수 있는 틀을 잡아놨고
그거를 전부 다 처리한 그 컨설팅 회사 같은 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맥켄지를 알고 있는데 어휴, 그 유명한 맥킨지.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 일련의 들어와서 많이 했어요. 맥킨지가. 금융을 지금 맥킨지가 인천공항도 예, 그거 인천공항도 거기도 맥킨지가 가야 돼. 했고 그랬죠. 한전에 관한 것도 맥킨지에서 했고 아, 그러니까 그런 데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피아가 기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밑그림을 이제 조금 살을 붙이면은 김석동 같은 행동 대장이 이제 나서서 쭉 하는 거라 이거죠. 아,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지금 외환은행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인 판단 근거도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사주 형태라서 국민주로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행을 매각할 때 지금 마지막 곱수가 국민주 방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 인천은행이 아니라 인천공항. 인천공항. 예. 예. 또 인천공항에도 되면은 우리 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은행이 하나로 하나은행으로. 하나은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밑그림인데, 밑그림이.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할 때는 금융위원회 일련의 판단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래서 아직 우리 6개월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지켜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면은. 넘어간다 하면은. 우리 그렇게 뭐. 대통령의 절친이신 분이 외환은행 갚는 거죠. 생각보다 헐값에. 생각보다 헐값이라면 뭐 어느 정도. 지금 한 5조 원에서 4조 원 생각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팔 돈을 좀 한 1억 정도 깎게 그쪽에 압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국부 유출이 조금 줄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잘하긴 뭘 잘해요. 징벌적 매각해서 훨씬 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근데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3년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인데 예. 그 당시에 그 관료들 특히 그 장관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이런 게 있죠. 아니 그 한마디로 외환은행을 걸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걸레니까. 걸레.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BIS를 확 그냥 말하자면은 걸레로 만든 거야 그거를 걸레로 만들어 놓고 그 론스타가 싸게 사갈 수 있도록 맞죠? 예, 그때도 우리나라에 은행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있었으니까 예.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모펀드에다 은행을 특히 기관은행을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 왜 그렇게 마피아처럼 이렇게 자기 세력을 거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싸게 팔고 사고 하느냐 이거지. 불을 그렇게 못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 최대의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깡패 집단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독해. 이 밑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같으면 금융공기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다 밥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료 생활을 할 때 이 뭐 상대적으로 박봉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퇴직 후에 이 2, 3년 만에 다 뭐 연봉 몇 억씩 받아버리거든요. 일본에 이제 다 말해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정관예우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렇게 가면서 사실은 또 이제 정부하고 유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권도 많고 중간에 이제 김현장 같은 데 좀 끼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가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은행장도 해서 한 2년 사이에 또 10몇억 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해양부 쪽 같으면 또 이제 뭐 건설공기업들 또 심지어는 이제 뭐 건설협회 뭐 이 건설업체들 민간 기업들에도 엄청 가죠. 지식경제부는 뭐 한전 계열사들. 그렇죠. 그럼 뭐 자기 배만 채우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점 조직이 커지는 거지. 조직을 네. 키우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전체로 하나의 이제 마피아 같은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판단을 정부가 바뀌어도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정부를 10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제 IMF 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다 없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정부의 최강 라인이라고 했던 그 최경준 강만수가 IMF 때 다 그 최준경. 네, 최준경. 최준경 강만수. 그래 그 우리 실무자들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삼벌은 참 그 이름을 외우는 게 정확해. 시사평론 오래 해가지고 정확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현업에 있으니까 중간에 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외환은행 매각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금융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모피아 중에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다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론스타 도망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그럼. 사용이 가능해. 그리고 지금 금융이 사실 우리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지분들이 없지. 다 뭐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말이 국민은행이지 지분이 48%가 외국계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 그렇게 지금 넘어가 있고. 금융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소유로 돼 있는 게 우체국이죠. 아, 우체국 우체국 보험도 있고 있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네. 또 산업은행 이런 게 이제 뭐 국책 또는 이제 뭐 그 정부 지분들이 기관. 많이 들어가 있긴 네. 하지만 이 정부은행은 외환위기 정자은행은 정신 차려. 정자은행은 정자를 이렇게 모아두는 데야. 제대열 된다고 은행도 사람들 있다.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건 웃겨. 이거는. 아 이거 웃긴다 이거. 아니 이런 거 웃어줘야 돼. 강만수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강만수는 사실 외환위기를 2번 불러온 거죠. 뭐 외환위기 때 이제 그랬고 자기 장관 지금 때 한번. 2008년에 지금 그 현 정부 이제 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외국 자본들이 많이 주식 시장 들어와 있었고 이제 이 국내 시중은행들에서 이제 그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펌프질을 했었거든요. 뻔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그 신용 경색이 발생해버리면 한꺼번에 이제 달러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했었다고요. 근데 그때 아예 환율을 명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뭐 이제 더 큰 그러니까- 상황이 올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도와주겠다고 지난해 설명했지만 수출 대기업들 도와주겠다고 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죠. 완전히 골로 간 거죠.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이렇게 누나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생노병사라는 거 알죠? 생노병사. 노병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생노병사.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누나가 지금 지어낸 거예요. 외환은행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예, 예. 그 어떻게 결론이 나야 좋은지 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방법.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금융 쪽에다가 그냥 주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 친구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력을 놓고 생각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다른 은행들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일 괜찮은 거는 국민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주를 국민들이 다 내놓으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외환은행 쪽에 있는 그 노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외환은행이 돈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우량은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산한 거 보니까 한 2조 8천억 정도는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네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죠. 사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한 5천억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한 뭐 3천억 정도 주식을 사고. 사원주 방식에. 예. 그 다음에 사원복지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1,500억. 이렇게 하면은 5천억 정도는 또 외환은행 그 직원들이 사고, 그러면 벌써 이제 뭐 한 3조 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들을 소액주주 방식으로 국민들도 좀 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들이 약간씩 인수해주면은 국책은행은 아니더라도 국민주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방법이 있네, 그럼. 방법이 있는데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이제 국민주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사실은 그건 안 그래도 되는 걸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수익을 낸다면서 국민주 방식은 뭐야? 그러니까. 국민주 방식은 이 지분을 그 저렴하게 제공하는 판매는 건데.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도 이제 매각은 하고 싶은데 이제 국민들 반발이 반대가 있으니까 이제 있으니까. 국민주 형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눈 가리고 거꾸로 아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건 또 아마 허용을 안 하려고 그럴 거야. 법률적으로 그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자기가 자기 회사 지분을 사서 갖고 노동자가 갖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좀 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는 유일한 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모피아들이라 이거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니까 이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좀 도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은행 쪽에 주기로 이렇게 처음부터 딱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이 매각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금융권에서 파다 했던 이야기가 이거 하나은행 김승희한테 간다. 대통령 친구. 그렇게 이야기가 딱 나왔었거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뭐 그 시나리오를 뭐 뒤집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법적으로 지금 뒤집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한 가지는 문제가, 이거 좀 약간 법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외환은행의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이 론스타가 지금 선임한 이사들이거든요. 근데 론스타는 이미 불법을 저지른 그렇지. 집단이니까 그거는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거고 그 사람들이 선임한 그 이사들은 해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법적 대리라거나 그런 이사를 새로 뽑으면은 그런 의사결정을 내서 이렇다면 왜 론스타한테 우리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경쟁 내에 외환은행 들어갈 수 있게 고의까지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지금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딱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각하 중심주의만 우리가 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게 답이라고 해요. 아니, 그 외환은행 진짜 돈이 없어서 위기의 은행이면은 어쩔 수 없어. 빚을 지금 져야 된다. 근데 자기들 돈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내주로 좀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근데 각하는 또 이 사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이 몇천 년 갈 줄 아나 봐. 사실은 그 잠깐인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아니, 잠깐인 줄 아니까 빨리빨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불 10년. 그래. 근데 지금 건불 1년이에요. 건불 1년. 그래, 금방이라고. 아니, 금방이니까 지금 날치기도 하고 팔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면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모피아가 계속 뭐 말하자면은 장난을 칠 수 있다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를테면 좀 상식이 갖춰진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 이 모피아들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최근 저한테 한 얘기인데 네. 정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정권은 바뀔 수 있는데 네. 당신이 얘기하는 그 좋은 사회가 과연 올 것이냐. 그 얘기가 이제 이 금융으로 들어오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또 해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알아, 금융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현재 손을 잡으면서 이현재, 그 다음에 김진표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실제로 이제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금융을 잘 몰라요. 은행 뭐 높은 데 가본 사람도 별로 없고 증권 만져본 사람도 없으니까 사실은 다시 관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민주화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되는 사람 청산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그 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조금씩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몇 가지는 다음 대선에 공약을 딱 걸어서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은 이자율을 움직이는 거 안 하겠다. 이제 환율 장난은 안 치겠다. 그런 몇 가지는 그 전에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똑같은 짓을 또 하겠죠, 같은 사람이.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까? 인적 청산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까 누님이 말씀하신 그 생노병사. 노병사가 돌아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만수영님 같은. 그렇죠. 이제 지금 현직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이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강만수 같은 경우가 완전히 막 갔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딱 살아나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김현장이나 태평양 같은 그런 그 법무법인들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관들이 거기 가서 돈 벌고 하는 그거부터 사실은 다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금융만 그래. 지금 뭐 법 쪽에 뭐 다 법적에도 전관 그렇고요. 오늘 뭐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법조계는 돈은 크진 않잖아요. 기분은 나빠도. 거기도 돈 많이 받던데 뭐 아니, 전관 예우 받으면. 금융을 움직였다면요. 10조, 15조예요. 손에 그걸 보면. 자기가 먹나? 자기가 아니요. 안 먹더라도. 자기가 먹진 않지만 자기가 국민경제는 고액의 가격은 연봉을 진짜 크죠. 그 벌면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래 힘이. 엄청나죠. 아니 지난번에 반값 등록금 논쟁 한참 할 때 보니까요. 그때 2조가 없어서 뭐 2.5조가 없어서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저축은행 부실로 쓰겠다는 배드뱅크에 12조, 13조 그렇더라고요.
그거 한 건만 해도 뭐 5년치 딱 막- 해결되는 거네. 막 갖다 로비슨 돈이 뭐 그것뿐만 수십 아니고요. 조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공공부채 늘어난 것만 한 400조가 돼요.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그 공공부채에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가 뭐 이 부동산 또는 이렇게 건설시장 이런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돈을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데 쓰는 거에 비하면 진짜 이게 뭐 우리가 뭐 1조 5천억, 뭐 2조 원, 이 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금 못 깎아주겠다, 뭐 복지 못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 건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4대강 같은. 4대형 사업도 하죠. 그 다음에 도로도 뭐, 짓고 터널도 뚫고 그다음에 뭐 지하 터널도 뚫겠다는 보금자리 거 아니야. 주택 사업 경인누나 뭐 새만금. 아유, 뭐 한도 끝도 없죠, 사실. 기쁘다가 가오셨네. 난 뱃속 망했다. 꼬만도 다리도 터널도 도로도 세벌에 팔아라. 외국에 팔아라. 다 팔아버려라. 기쁘다가 가오셨네. 난 뱃속 망했다. 방송도 신문도 블로그 트윗도 다 장악하여라. 다 장악하여라. 다 입을 틀어 막아라. 기쁘다가 가오셨네. 난 뱃속 망했다. 전국의 백성들 총선관의 선택 다 투표하여라. 다 투표하여라. 우리 표로 바꿔버리자. 우리 표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MB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은 MB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 패자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FTA는 왜 이렇게 달려요? 근데 이상하게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마다 거꾸로 가. MB 물가지수 뭐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요거 그거 집중조사 한 품목들 다 올랐잖아. 글쎄 말입니다. 예? 다 어떻게 올랐죠. 생각해? 깐 마늘도 있어요. 깐 마늘. 깐말. 그러니까 뭐 물가 이야기부터 좀 잠깐 하면 이 물가를 이제 사실은 MB 물가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기저적으로 보면 이건 다 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 기조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놨으니까 이제 물가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또 환율 떨어뜨리니까 수입 물가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네,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이제 수입 물가 올라가서 기름값 이게 이제 비싸지고. 소비자 물가 그 올라가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라고 판단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정책을 쓰는지. 아, 그 아니- 한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그 하우스푸어라는 그러니까 개별 집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에 관한 문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공공부채 같은 걸 막 동원해서 이렇게 막 풀잖아요, 시장에. 돈을 풀면 그걸 또 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적으로 그렇게 막 해놓고 사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렇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 통화당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손 꽁꽁 묶어놓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70년대, 80년대식으로 관치식으로 기업들 조지고 물가 때려잡게 하고 뭐 기업 이렇게 뭐 이 물가 안 높이도록 이렇게 막 이렇죠. 때려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기업들을 제대로 상당하죠, 조지긴 그러니까. 조져요? 제대로? 아, 입으로는. 조지는 입으로 신용은 하죠. 근데 뭐 정원찬 총리가 입으로 조지면 안 아파. 네, 정원찬 총리께서 그 기업하고 같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고민을 좀 하셨는데 하는 게 없어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이 정부는 뭐 중소기업 문제 풀 뭐 의지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도 욕하고 뭐 한나라당도 욕하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돈이라는 거는 정신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예. 걔한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무서워요 가끔. 근데 돈은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돈한테 너 오르면 죽어 그러는데 걔가 그거 뭐 무서워하겠어요. 그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운찬 이게 언론에서 사실 별로 안 다뤘는데
정운찬 위원장이 언제 한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위원회를 꾸리는데 들어가는 돈을 정부 예산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어디서 받냐면 재벌들이 객출해서 내거든요. 명백히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뭐 재벌하고 이렇게 뭐 동반성장 이야기를 하는데 재벌들 보고 니들 희생해라. 제대로 굴러가기가 힘들죠. 그렇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동반성장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녹색이라든지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는 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재벌들이 그냥 처음부터 갖다 줘요. 싸들고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그거는 선거 자금 뭐 얼마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녹색위원회라든지 동반성장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미래에 어떻게 우리 먹고 살 거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내놓고 의견도 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벌 입김들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재벌 입김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 거죠, 돈을 뭐. 주게 되는 거죠. 그 그리고 돈- 그걸 그게 당연히 합법적이냐 받아서 이거지. 합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럼 왜 기자들은 그런 걸 안 까지? 까서 그 좋아할 필요 정운찬 없잖아요. 위원장 이 발언은 했어요, 본인이. 했는데도 언론이 이제 그걸 안 받아 쓰죠. 왜냐하면 다 이 광고 받는 데가 재벌 광고주들이니까. 제가 뭐 알다시피 전직 동아일보. 이런 진짜. 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동아일보 왜 떳떳하게 왜 얘기를 못해? 동아면 동아라고 왜 얘기를 못해? 당신은 저- 오세훈 보좌관 됐잖아. 오늘 내가 저 동아일보 아. 광민영 기자라고 만났는데 나 완전히 가야 되겠구나. 광민영 기자가 예전에 그 선대인 전 기자의 후배였는데 아. 상당히 깐깐한 선배였다 이런 아. 얘기를 하던데 예. 지금도 지금도 깐깐하죠. 깐깐해요. 네. 말 안 끊어요, 잘. 깐깐한 게 정수기 아닌가? 또 오세훈. 우리나라에는 오세훈이네. 깐 기자는 없고 깐 마늘만 있는 그래서 그래서 그 언론의 그런 이게 왜곡 보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사가 이 광고주들한테 그 광고를 매기를 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제대로 보도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재벌 기업들 입장에서 항상 보도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정운찬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도 그런 거 거의 안 써요. 제가 본 것도 어디 굉장히 군소 어떤 신문에 한 기퉁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목도 안 달려요, 그러면. 야 완전 듣보 취급받네 우리 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저같이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숙련된 동아일보 기자였어. 예전에 내가 정운찬 씨 참 좋아했었었는데 그래요? 우리 그 사회복지하는 쪽에 오셔가지고 예. 되게 많이 여성들도 위해주고 그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네. 참 좋아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 정운찬 전 총리가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 남포교회라고 박영선 목사가 그 시무하시는. 우리 삼벌 김용민은 네.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런 걸 다 알아?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네. 교회 가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교인이냐 주로 그런 아니냐 이게 그게 그렇지 중요하지. 그래서 어찌됐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MB 정부의 경제의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D 플러스가 나왔더라고. D 플러스. 그것도 높게 준 거죠. 너무 높다. 그것도?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보냐면요. 경제는 나빠질 거고요. 나빠지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임기 끝나고 나서 터질 거냐, 임기 전에 터질 거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걸 보면은 터지는 건 못 맞고 임기가 끝나고 하면 다음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네가 못하니까 망한 거다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꾸는 시나리오거든요. 그 다음 정권 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그 위기를 그러니까 감추고 누르고 근본적인 있는 거지, 처방을 누르고. 안 하고 몰핀 같은 거라고. 최근에 몰핀. 부동산을 다시 띄우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요번 주부터 다시 한번 부동산 띄우려고 하잖아요. 띄우면 그 약발이 몇 달은 가요. 몇 달 가서 조금만 더 뒤로 미쳐놨다가 더 근본적으로 터지면은 다음 정권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2012년에는 진보가 집권하지 말고 보수가 집권해서 그래서 책지먹. 아니 네. 그걸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원하게 똥을 치우도록. 이한구 의원이 그 이제 친박계의 이제 핵심 경제 쪽 자장이죠.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돼야 되는데
2012년 전에 부동산이 꺼지면 박근혜 대표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서 박근혜 대표가 정권을 못 잡을 것 같고 2012년 이후에 꺼지면 이거 잡고 나서도 와장창 이렇게 쓸거지해야 될 것 같고. 야, 그냥 MB가 그러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MB는 항상 그랬어요. 사실 이 서울시장 시절에도 앞에서 생색내는 건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생색내는데 뒤에 들어오는 부담, 돌아오는 부담들은 다 뒤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도 거대한 지금 이제 포석정 만들어놨잖아요. 네. 인공 포석정. 네. 근데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 예산만 8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97년에 이제 그 12월에 IMF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대선이 물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역사의 우연인 건데 그게 몇 달 차이가 있었으면은 좀 전혀 다르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건 지금은 뭐 누구든 뭐 거의 맞다고 하는데 네. 시기가 어떻게 될 거냐, 형태가 어떨 거냐. 일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입니까? 뭐 같은 맥락인데 가계 부채 문제입니까? 같은 문제인데. 예. 동전의 앞뒷면 같은 예, 거죠. 근데 네. 터지는 거는 아마 개인 쪽에서 먼저 터질 거예요. 개인 쪽 가계. 가게 됐죠. 가게하고 그다음에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위가 지자체잖아요. 예. 그 뭐 인천시라든가 혹은 뭐 군 뭐 이런 지자체 쪽이 더 어려울 거고 부동산은 안상수 전 시장이 웃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젊은 시장 너무 돼서 좋다고. 가 있는 하면서 동안에는 부채를 그냥 턱 안겨주고 똥바가지 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네. 부동산 가격은 끝까지 메우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마지막까지 이자율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러니까 똥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 똥을 덮고 거기다 향수를 뿌리는. 오늘 계속 똥 얘기야. 시사돼지 똥만한 게. 빵빵 터져.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 근데 개인들한테 터지면은 예. 개인들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2년 전에 그랬거든요. 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이 계속 늘었어요. 점점 더 가입만 많이 하다가 2년 전에 보니까 처음으로 일부 보험부터 가입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깬 거예요. 아, 그건 진짜 가난해진 거죠. 근데 올해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다시 늘어요. 그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주고 거기서 와리깡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와리깡은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청취자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게 뭐 더치페이 비슷한 의미라고 하던데요. 이건 아니요, 그런 말은 건 아니고요. 그렇고요. 예. 이제 속어상으로는 예. 이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거. 할인해가지고서 그러면 선물권이 있으면 100원짜리인데 음. 90원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10원 예, 손해보고. 그렇죠. 예. 그 100원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갖고 있으면 사실 10원을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와리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보험을- 해주면은 예.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빌려주고. 가입을 하면 가입을 그러면은 일단 1,000원을 빌리려고 했으면은 100원은 빼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음. 900원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돈이 없는 거죠. 이 보험은 필요가 없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보험을 일단 받는 거니까 영업을 늘리는 거고. 이 시점에서 누나 얘기합니다. 방송 잘리고 보험 해약했습니다. 이게 무슨 게 아닌데. 아니 그러셨어요? 아니 왜? 돈이 없어서? 그럼 뭐 먹고 살아? 진짜 돈이 없으셨구나. 야, 보험 누님. 해약했습니다. 근데 아니, 이걸 또 그때 돈 한 푼 딱 안 받고 지금 그게 이 방송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였죠. 작년, 야. 재작년부터 하여간 그런 식 분들이 숫자는 조사를 하니까 모르는데 보험 가입률이 주니까 분명히 이건 사람들이 보험 깨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험 드실 때는 10년, 20년간 막 미래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미래를 그려도 살 수가 없으니까 깨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걸 하셨단 말이죠. 그래 63세부터 내가 조금씩 받아쓰기로 했던 거 깼습니다. 아. 연예인들은 무슨 보장이 없어. 우리도 네, 비정규직이라. 예. 시사대지는 뭐 어디 뭐 소속돼 있나? 저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파리랜서. 파리. 파리 목숨이라. 파리 목숨이라. 근데 여기 다 저희 여기 다 이용직 비정규직 똑같아요. 내가 CBS에서 네, 예전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뭐 잘렸다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PD들한테 물어봤더니 김용민 씨는 하여튼 그 시절에 어디든 불러주면 간다가 목표였었대.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MBC도 가고 뭐 아니, TBC도 이게 가고. 전 항상 그 생계형 시사평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면 다가. 부르면 예. 아니 먹고 부르면- 살기 위해 시사평론을 한다니까 나는. 아니 부르면 안 가는 사람도 있나요?
안 불러줘서 문제지. 아, 근데 저는 아. 요즘은 좀 불러도 잘 안 가요. 왜? 왜요? 아, 제가 요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MBC 출연 거부 지금 우리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안 불러도 일단 거부는 하고. 아니, MBC 도 가도 뭐, 부를 마음이 없더라고 물어보니까. 가도 뭐, 제대로. 요절한 줄 알아? 요절한. 요절한 줄 알아. 아, 참 오늘 NHK 왔어요. 그래서 예. 요즘 일본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건 아.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네. 깔때기 조금씩 등장하네. 어찌됐건 그 전세난이라는 게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층도 그렇고 뭐 결혼해서 정말 전세 얻으려고 그러면은 뭐 얻질 못하니까 네. 변두리로 다 밀려 나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난이 오는 이유는요, 이게 자꾸 뭐, 언론들이 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뭐, 이 전세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우 박사님이 쓰신 전문용어로 개뻥이고요. 아, 제가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썼나요? 야부리. 이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값이 이제 2008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 그리고 그 집을 살려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몰려요.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는 많아지죠. 그러니까 집 살려던 사람이 안 사고 전세로 돌아서니까.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전세를 공급하는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이 집주인들이 이게 저금리니까 이 이자 수입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빚 부담은 있고. 그러니까 월세를 이걸 자꾸 이제 돌리고. 반전세 또는 이제 월세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죠. 그럼 진짜 이제 전세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벌이니까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그 가시적,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전세 수요가 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한꺼번에 뉴타운 하면은 전세난 온다 저희가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많이 했죠. 누구한테 경고했어요?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했고 그 문제 생긴다라고 직접 했죠. 만나가지고? 직접은 아니고. 아니 그 이명박 시장 무서워요 시장님. 이명박 시장이 이제 처음 뉴타운 그 시작을 할 때, 그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직접 그 이제 이 관련한 정책 당국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강북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서 말은 이제 그런데, 강남 집값 오르니까 강북 주민들이 이제 배 아프지. 니네들도 집값 올려줄게. 그러면 나한테 표 찍어줘. 이런 심정으로 이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범 지역으로 이제 한 은평 뉴타운하고 기름 또 한 군데가 왕십리 세 군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세 군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나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 그 뉴타운 지정한 면적이 서울시가 30여 년 동안 재개발한 면적의 1.5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 이제 주택 쪽 담당하시는 그 양심 있는 연구자들이 이대로 가면 정말 큰 서민 주거난이 온다. 전세난 살 곳이 없이 다 그럼요. 쫓겨나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변두리로 이제 다 쫓겨나는 거죠. 순식간에 거기 있던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쫓겨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제 뭐 이 전세난이 일정하게 예고된 게 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거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하여튼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른다 생각하니까 전세 시장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구나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빚 없는 안전한 전세를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또 집값이 와장창 무너지면 전세 보증금 떼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최대한 없는 건재당이 설정돼 있지 않는 그런 안전한 전세는 진짜 희귀 물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한 그런데 전세. 땅 투기 안 한 집주인이 잠깐 딴 데 가서 자기도 이를테면은 자기는 집주인인데 뭐 다른 이유로 딴 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끼리 서로 이제 교체를 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총수 한 30%쯤 보는데 그런 거는 진짜 찾기가 어려운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전세가 이제 품귀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주식시장으로 치면 블루칩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이제 계속 끌어올리니까 뭐 집주인들 입장이야 빚 잔뜩 지고 있는데 최대한 이걸 전세값을 끌어올리면 빚 부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제 언론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집값이 뛸 거라는 투기적 경제가 형성돼 있어야 되고 80년대 전세가 등장할 때는 우리 실질 이자율이 한 1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높으니까 돈을 은행이 안 돼서 빌려와야 되고 빌려와서 사기만 하면은 집 사서 전세 끼고 집 사면은 돈이 되는 딱 그 조건에서 움직이는 전세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깨졌거든요.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마 월세로 갈 거예요. 월세로 가는데 문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인 경우에 우리랑 다른 게 보통 보증금이 2달에서 3달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증금 자체도 굉장히 세요. 반전세라고 하니까. 그게 한 가지가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세라고 하면은 소득에 따른 월세 보조를 주거든요. 당신은 가난하니까 뭐 50% 주겠다. 당신 20대니까 70% 주겠다. 내지는 아기 둘이 있으니까 얼마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원은 전부 다 전세에 맞춘 융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융자로 돼 있는데 이게 월세 보조를 바꿔야 되고 요즘 최근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로 치면은 월세 바우처라는 용어로 조금씩 논의를 시작하는데 월세 바우처는 뭐예요? 주택 바우처인데 네. 이제 주택 보조금이죠. 그렇죠. 저소득층들한테. 네, 조금씩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보고선 월세를 이제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세를 껴서 집사라는 걸 계속 해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월세 보조는 안 넘기고 근데 시장에서는 전세는 없어지고 있으니까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없고 그 문제가 지금 딱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기 수요라는 걸 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역주행하는 역주행하는 건. 사실 뭐 이게 역주행을 시작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금리를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낮추는 상태로 있는 것도 그래야 집값 돈이 무너질까 풀려서 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 하거든요. 어. 근데 사실 그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명시적으로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로 안 내세워요. 사실 그만큼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업체들 무너지면서 이렇게 막 분양가 할인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미분양을 정부가 이제 사줘버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이제 미분양을 사줘버리고 거기다 건설업체들 안 망하게 하려고 4대강 사업하고 지류 사업까지 한다고 그러고 이제 각종 이제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제도적으로 가서 제도적으로도 일반 국민한테 가야 될 보조금이 건설 보조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투기 경제인데 그거를 기존 신문에서는 그건 투자라고 부르고 복지에 가는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하고 떼서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이 기득권 언론에서. 그렇지. 네. 아니 아니 기득권 언론 왜 들어갔어요? 반성을 해. 아니 반성하니까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나름대로는 아니에요? 이거 참 잘린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니 사실 그때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뭐 잘 나갔다는 거야 자기가 우리 확인해 본 그죠. 바는 없지만 아니 제가 그때 기자협회상을 1년에 4번을 연달아 탔어요. 올해 그거 방송상 탈 거예요. 나름대로 정의의 필봉을 휘두르려고 들어갔는데 지금이든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공약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공약. 구라지 구라. 빌공짜. 아, 아, 구라로서 구라. 그냥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아, 그 저금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된다. 음. 가계부채가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거품이 부푼다. 그러니까 집값이 뛴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이면은 이제 가계부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한국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가처분 번 돈 중에 실제로 이제 세금 내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5% 정도 됩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다른 나라들은 다 이 비율을 줄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30 몇 프로 되다가 이게 지금 120%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135% 정도 됐다가 지금 20%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뭐냐면 말씀은 네.
내 지금 버는 돈이 한 100만 원인데 빚이 155만 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빚이 많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소득으로 갚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상한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빚을 줄일 때 우리는 그러니까 가게들한테 계속 집값 오른다. 더 버텨라. 뭐 집값 바닥치고 계속 우리가 띄워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렇게 2, 해서 3년 이제 동안에 했던 게 빚이 많은 개인한테는 정부가 빚을 줄이고 그거를 조금 금리를 좋은 조건을 할 테니까 빚을 줄여라. 부채 다이어트 같은 표현을 쓰면은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 게 좋다고 상식이죠. 부채 다이어트. 네, 그래서 부채를 좀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때 정부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요. 빚을 내서 더 집을 살 수 있게 한도를 높여줬어요. 너는 빚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빚내서 집 사면 좋겠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샀어요, 사람들이. DTI라는 거. DTI. 샀으니까. 그게 DTI구나. 네. 그 이상한 거죠. 빚 많은 사람한테 빚 조금만 더 내서 아예 이럴 때 전세 있는 사람한테 전세가 만약 빚이 1억 5천 있었잖아요. 아이 고맙네. 그 정부가 하는 고마워. 거거든요. 1억만 더 빌려서 집 사면 되겠네. 아이 고마워요. 이러고 하는 거지. 아니 이 정권의 대책은 다 빚내라는 거예요. 반값 등록금 그거 못하니까 학생 여러분 근데 훌륭한 그 등록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게 등록금 대출 싸게 줘야 이자율이 되는데. 5.8%인데 주택 대출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 빌려줘도 대부분 그냥 뭐 무상 아예 아니면 정책 무상 금리 아니면 거의 국채금리 그러니까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스웨덴은요 저기 교통비까지 준대요. 교통비뿐만 외국 아니라 얘기하지 아동수당, 마. 교육수당 나 다 진짜 주셔야 진짜 돼요. 정말 진짜 그렇지. 아휴. 원희룡 최고위원이 그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가 그래. 원희룡 최고위원이. 장하준 박사님하고 대학 동기니까. 그러면 뭐. 83, 84쯤 되죠. 아, 83학번. 그러면 네. 우리 친구다. 이 최고위원이 그 MB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한나라당이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막 직격탄을 한나라당 우리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 보고 싶어요. 한나라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는데 누나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직격탄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우리 세 분은 군대 갔다 오셨나? 저는 이제 저기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과적 차량 운전자가 네가 과적인데 뭘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이면은 저기였었구나 전경? 아니 뭐 그런 쪽? 공익근무 요원. 공익근무. 예. 그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는 어디 가서 항상 그럽니다. 공근 나왔다. 공근. 네, 공근 나왔다. 우리 1벌은. 예. 아, 저는 면제입니다. 아, 면제? 저는 교통사고로 아, 꽤 오랫동안 병원에 살았죠. 아, 그랬구나.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2벌. 저는요, 저는 하여튼 왜 이렇게 기득권의 그 길을 걸어왔지, 나는. 카투사로 오! 군복무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이 사 기득권 그래서 장교도 영어 아니고. 발음이 좋았었구나. 아니, 그때는 안 좋다며. CT. 괜찮았어. CT. 너무 그거 이어서 뭐라고. 이거 정말 웃을 일이 특이하지. 아니지. 잠깐,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말씀하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동아일보 있으면서 이렇게 기자 생활을 헛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야. 희야. 예. 예. 사실은 제가 그 이희야 양, 지금은 이희야 양도 아니죠. 이희야 씨. 네. 그 스토리를 제가 발굴했어요. 오. 그거 가지고 외환위기 이후에 시리에 잠겨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이 감동과 할 수 있다. 이는 왠지 좀 진실성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발굴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김건모 키웠다는 사람이 그래. 68명이에요. 김건모는 진짜로 내가 키웠어. 건모가. 아니 근데 이걸 아니 진짜 내 얘기 들어봐. 나는 키운 사람이 건모가 없는데. 내 아니 얘기 진짜 들어봐. 기자 협회상까지 아니 받았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김건모가 인터뷰하면서 내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그때 삼순이 브루스라는 SBS 코미디 프로 할 때 김건모가 처음 방송 데뷔할 때 내가 건모를 화장실로 불러들여서 화장실 안에는 금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야. 화장실 아줌마. 남자들 서서 소변 보고 있으면 아이고 다리 좀 벌려봐봐.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싸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걸레로 막 닦는 아줌마들. 건모를 내가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인터뷰했던 거야. 어느 인터뷰 기사에 있다니까.
그래서 희야를 키웠다고? 아니 나는 거기랑 찍었다는 사람 얼마 전에도 봤는데. 뭐를? 아니, 그 희야. 아니 근데 이거는 이하 씨가 직접 쓴 자서전에도 나와요. 제 이야기 대목은. 선대인이라는 이름이. 아 선대인 기자라고 나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구나. 네.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지금 말이죠. 군대 얘기하다 그랬어. 네. 근데 군대에서 직격탄. 직격탄 얘기하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 군대에서 금서 네. 거기에 못 낀 당신들이 무슨 지금 학자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어. 난 진짜 화나더라고. 제 책들 책 다. 프리라이드하고 세금혁명은 진짜 불어서적이거든요. 우리 김용민 네. 책은 왜 못 꼈어? 글쎄 말이 28세였는데. 아니 네. 아 28세. 많이 갔네. 제목이 그래서 그래. 그래. 조국 현상을 말하다. 이거는- 얼마나 우파적인 냄새가 나요. 조국이 들어가고. 특이한 게 말이지. 불온서적 보니까 그 박성범 앵커 아시죠? KBS 9시 뉴스. 예, 알지. 그 양반하고 그 부인이 신은경 씨 아닙니까? 아나운서 출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불온서적에 아니 왜? 거기에 뭔 사랑을 빨갛게 해서 그래. 빨갛게 사랑을 그게 해. 아니라 반자본주의에서 들어갔는데 아니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대체 왜 반자본주의야?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걸 그 신은경 씨 책을 읽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아니 그 책은 왜 들어갔는지 아니 모르겠어. 근데 그런 우리 숫자가 성대모사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그걸 볼게요. 어찌됐건 정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뻑하면은 일본의 어떤 정책, 뭐 이렇게 좀 말이 딸리면,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먼저 이런 정책을 썼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일본에서 종부세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인가? 뭐 이거 엄청 높이겠다. 부자들 향해서. 그런 거 왜 쫓아하는지 모르겠어? 절대 안 따라하죠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미국도 1% 수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0.5% 하는데 그것도 너무하다고 해서 없애자고 그랬던 게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만수영님이 아니 0.5%를 한 게 아니라 0.5%를 최종적인 수준까지 네, 이제 네. 말을 한 거였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보유세율은 0.1%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도 종부세 없애기 전에. 그것도 지금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은 외국만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네가 뭐 가져갈 때는 외국처럼 가져가고 뭐 좀 나눠주거나 뭐 이럴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기득권 만능이에요. 지네들 좋을 때는 무슨 이런 거죠. 하여튼 기득권 쪽에서 볼 때 좋은 거는 선진 사례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갖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안 좋은 건 이건 현실성이 없고 현실성이 한국에 잘안 없다. 맞고 너무 시기상조고 선진적이고. 그런 식의. 그런 꼼수를 계속 썼어요.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 전 망가지는 정권에서는 누군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조금 이제 듣는 척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너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저는 터질 거라고 봐요, 한 번은. 우리가 아까 마피아를 모피아. 빗댄말 모피아도 얘기했지만, 토건 마피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토건 정책 쪽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저는 아주 옛날에 썼던 책 중에 이 토건 오적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중심에 그 다음에 정치권에 이제 다 개발 공약 내세우잖아요. 지금 복지 포퓰리즘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그냥. 복지 포퓰리즘 그러지만 실제로 진짜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은 사실 토건 개발 포퓰리즘이거든요. 사대강 사업 이렇게 새만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 지방의 유령공항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유령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본은 진짜 유령공항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BBC에 토픽으로 나왔어요. 유령공항이. 어디, 예를 들면. 양양공항이 그렇죠. 양양은 거기. 양양, 그렇지. 완전 예. 유령이죠. 거기가 속초공항하고 강릉공항을 합쳐가지고 양양에다 세웠는데 지금 전기편이 있나요? 있죠. 있는데 서울에서 가는 건 없을 거고 아마 제주인가 지방- 부산인가 아니 이 사람들의 논리는 참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몇천억을 투자해서 공항을 만들어놨는데 손님이 안 다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부대 시설을 잘 안 해놔서 그렇다. 그러면서 부대 시설 만드는데 또 몇천억을 해요. 근데 또 손님 없죠.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증액해 가는 거죠. 여기 미국의 그 총기 산업이 생각나는데 막 그 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잖아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나면은 이제 총기 우리 금지하자 이게 아니라
왜 니들도 딱 하나씩 총기를 갖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당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샷건까지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거긴 뭐 무슨 뭐 어디 월마트 뭐 이런 데서도 막 총알 팔고 그랬을 때는. 정부 정치권 또 그다음에 이제 학계도 있고 뭐 건설업체가 이제 핵심이죠.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좀 작심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전직 기자로서 전직 기자. 네, 전직 기자로서 감좋았던.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 신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도 있었어요. 다음에도 잠깐 계셨어요. 그렇죠. 거기도 경험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어쨌든 정책을 서울시에서 직접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 그러면서 많이 했어요. 네, 하여튼 뭐 사람이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제가 뭐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거죠. 나가는 인생인데 뭐 저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딴 사람들이 못 보던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언론의 이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하나.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이게 언론이 사실은 뭐 흔히 이야기할 때 뭐 광고를 매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된 기사를 쓰고 뭐 이런다 그러지만 그건 사실 내가 볼 땐 그게 기본이고요. 언론사 자체가 사실 뭐 땅 장사 엄청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땅 블리스 돈 블리제거든요. 맞아. 네.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상암 DMC라는 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미디어 기업들 막 이제 서울시에서 이 땅을 개발해서 그걸 이 입찰을 붙여서 이제 불화를 해줘요. MBC하고 YTN도 이미 MBC, YTN뿐만 아니라 KBS 초기에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건물 없이 하여튼 들어가 있죠 거기에. 네. 그 좋은 요지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5년 전매 후에 이제 팔 수도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싸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특혜야 언론사들에 대해. 그래서 이게 이 용지를 받는 순간 한 뭐 몇 배 이렇게 장사가 되는 거, 땅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용지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나눠줬거든요. 이것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그 서울시청 출입 기자들을 뭐 취재를 안 시키고요. 다 뭐 평가위원들이 누군지 뭐 평가 기준이 뭔지 이런 걸 취재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인재사로서는 황당하죠. 옛날부터 뭐 KBS, MBC 뭐 다 SBS 물론 다 글로 갔죠. 다 하나씩. 땅을 싸게 받아가지고 싸게 받으면 그 주변이 또 개발이 되고 거기가 그럼요. 더 비싸죠. 예. 막 빌딩들이 들어서면 그 가치가 같이 올라가잖아. 싸게 받는데 왜 언론상 그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딴 난 데도 이해가 안 다 가죠. 아니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편집국장하고 그 사회부 간부가 직접 뭐 오세훈 시장하고 대변인 이런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 이게 이 상암 DMC 땅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동아일보가 어떤 신문인데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실제로 동아일보가 나중에 어쨌거나 땅을 받았어요. 뭐 그게 작용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무렵에 동아일보가 서울시를 엄청 빨아주더라만. 그러니까 빨아주는 게 뭐야? 예, 뭐 좋게 예를 들면 얘기해서 이제 뭐 기분이 좋게 해주다. 상암 DMC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지역 혁신인 클러스터인 것처럼 이렇게 막 시리즈 기사도 쓰고 오세훈 시장 인터뷰도 나가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조건이 똑같은. 사실 제가 직접 로비를 받기도 했어요. 제가 전달을 안 했을 뿐인데 뭐 선배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동아일보 선배가. 예. 누군가요 그 선배 이름이? 그건 뭐 이야기하기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 소송 권리를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나는 우리 이벌 선대인 선수한테 내가 제일 불만은 그 시청 앞에 예. 바닥 깐 거지, 바닥. 돌 깐 거. 예. 그 원래 그 돌 그렇게 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돌 깐다라는 게 화강석으로 깐 그 거. 화강석으로 깐 거. 광화문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앞에 빗물이 예. 못 스며들게. 그러니까 찾기를 다
조그만 돌로 다 깔았잖아. 근데 우둘두둘하게 우둘두둘하게 네네, 뭐 네. 해서 뭐 유럽식으로 한다. 어떻게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런 돌을 그냥 깔아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빗물이 안 빠지는 거는 당연한데 빗물이 안 빠지는 것뿐만 누구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찝질 않더라고. 유럽 가 보면 네. 사람들이 다 그 그걸 화강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돌을 가지고 다 정으로 쫙가지고 예, 깊게 예, 예. 땅에다 박아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또 투수층, 대기로 투수층 뭐 그런 대기에 기체가 돼서 증발될 수 올라가서 다시 빗물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스팔트 위에다 그 돌을 그냥 그걸 무슨 벽돌 붙이는 그러니까 것도 이제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건 그때 손대인 선수가 보좌관 아니었었어.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보좌관이 아니고 아 밑에 핫발이었어? 그런 얘기 내가 몇 개 했는데 한발이 자기는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그다 할 수 없었다며 그게.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인데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책의 범위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는 한계가 거죠.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입찰제도 개혁이라든지 건설 부패 막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이런 쪽으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예를 들면 그 분야가 수백 가지거든요. 서울시에 그리고 산하기구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손댈 수가 없죠. 근데 중간중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게 제 입김이 다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옛날부터 정부에 들어가서 고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도 정부 내에 있어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으로서 팀으로서 들어가야 돼요. 그 1번은 중직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오석권 박사님. 저는 한전 관리하고 그런 거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러니까 원래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있다가 그때가 이제 협상도 하고 국내 기후변화협약 대책 이런 거 하다가 총리실에 이제 가 있었죠. 누가 총리였을 때? 이한동 총리 있을 때. 이한동. 한동희 형.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몇 달 동안 보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바뀌니까 또 이게 상사를 씹으면 미안한데. 지난주에 씹었잖아. 그래 이미 씹어놓고 아니 뭘 저보고는 그래. 빨리 하라고 그러더니 김치표 장모님. 제 바로 위에 있던 국장이 지금 금융감독원의 권혁세 국장 시절에 오. 그 바로 위가 김진표 장관. 그 위는 또 더 끝내줘요. 그 장상 총리 서리 때. 그렇게 몇 달 했더니 골고루 다 모셨구만. 도저히 날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을 복귀했었는데요. 그게 DJ 말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괜찮다가 올로비 사건 나고 막 그러면서 정부가 굉장히 혼란했을 때 그때 있어 보니까 정부가 잘 돌아갈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공무원 부패도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흔들리니까 그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금융감독위원회도 사실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제 바로 위에 계신 분 얘기를 이제 언젠가 한번 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남 시켜라. 어떻게 그렇게 몇 달을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욕을 하냐. 그래서 할래요.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이 메이저 신문의 재테크 팀장이라는 양반은 그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이 있잖아요. 알죠. 그 잘 알죠. 양반이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막 내가 그랬잖아요. 키웠어. 왜 그런 분을 키웠어? 왜? 방송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코미디 같이 했었잖아. 아니 그래서 2009년 이제 그 집값이 막 반등할 때가 있었어요. 2008년 그 말 이후로. 그때 그 고비 때 이 강남 재건축을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재테크 팀장이 또 부동산 정보업체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들어서 어디 사야 되냐. 막 물색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계속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묻냐 그랬더니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경제지의 기자들 이런 사람들 1가구 2주택인데 강남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 거죠. 그러면 강남에 집이 있으면 그 양반 기사를 딱 보면 맨날 딴 데는 몰라도 강남은 뛴다, 강남은 불패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주부터 해서 사주들은 사실 뭐 이 조선이나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조중동 다 그 사주들이 엄청난 부동산 재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싫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광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혜 받아서 땅 받는 거. 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임대료 수입도 올릴 수 있거든요. 시내 요지 같은 데 있으면. 뭐 조선이나 동아일보 뭐 이런 거 다 시내 요지에 있잖아요. 그다음 기자 개개인의 이런 식의 이제 뭐 유착 구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집값은 한국의 집값은 늘 오른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증권 예, 내린다고 얘기하는 법이 없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제 저점을 찍었으니까 올라갈 거다. 앞으로 오를 거니까 사라. 올라가면 또, 이제 화랑일 거니까 계속 오를 지금이라도. 거니까 사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리하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이제 집값이 확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가버리면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에 지금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나가 결론을 내면은 지금 강남을 쫓아서 전셋값도 덩달아서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야 될 동네에서 막 1억 넘고 막 전세가 더 높이 달라고 하고 하니까 강남을 없애자.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한강을 옮겨? 네. 다 강북으로 그냥 부르든지 뭐 다른 이름으로. 한강을 다 매립해. 네. 그거 괜찮네. 근데 실제로 강남이 주거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 조건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살 충동률 같은 거 조사를 해보면은 전국에서 강남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 30몇 가지가 있는데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렇다는 설이 있고 고층 빌딩에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 조건, 그러니까 공기나 이런 것들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시골 사니까 시골이 좋아. 시골은 좋죠. 일단. 얼마나 공기 좋고 별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누님이 풀 자연. 광주에 사시죠? 아니 용인. 용인. 그래서 강남이 강남이네. 용인이 뭐가 강남이잖아. 그렇네. 강남. 그 얘기만 저도 강남에 살아요. 이거 끝내고요. 그래서 보건이나 그러니까 아토피 발병지수 이런 거 해보더라도요. 실제로 아토피도 높고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등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생긴 다음에 보건이 어떨까를 조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다 감추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근 병원의 내방객 숫자들을 이제 의사들이나 보건이랑 같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감기, 폐질환 이거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신문사나 언론과 그 다음에 그 자본의 얘기고 진짜로 거기가 이제 뭐 보건에 좋냐, 그 다음에 유아보건에 좋냐,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그렇게 좋은 주거단지는 아니에요. 예전에 누나가 그런 강남의 고층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봤습니다. 타워팰리스 살았다고 나 우리 옛날에 살아봤지. 그거는 예전 일입니다.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강남의 초고층 재건축 지금 허용해주게 한다고 한 5군데, 압구정, 뭐 용산, 뭐 뚝섬 뭐 이런 데다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 하면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 때리죠 이게. 뭐냐면 그냥 초고층 재건축을 해주는 건데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바꿔요. 공공성 한국 가서 고생 많이 아니 근데 하네. 이 양반의 공공성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서울시 나올 무렵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시장실에서 이제 간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사실 길을 의심했어요. 왜 뭘 공공성이라고 그러냐면 한강변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스카이라인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 그 아파트들이라서 스카이라인이 안 예쁘니까 이게 초고층 재건축으로 해주면 뭐 하나는 60층, 하나는 뭐 45층,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38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한강 스카이라인을 예쁘게 하니까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대다수는 다 그것을 반대하고 뭐 보면 현수막 막 붙어 있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강변 북내에 보면. 붙어 있는 건 그거는 이제 그거 왜 그래? 초고층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뭘 내라고 그랬나? 한강 르네상스를 한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한강변에 접해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심지어는 2005년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새로 짓자. 2007년에 사실은 그 지구를 포함해버렸거든요. 아파트 단지. 근데 아파트 단지 주민들한테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에 보면 뭐 오세훈 뭐 이 독재 행정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그렇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압구정은 주민들이 약간 찬성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비슷한 건데 여의도 쪽은 반대가 훨씬 많고. 근데 어쨌든 시장님 바뀌시면서 뭐 그런 식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그나마 이게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해운대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또 서울보다 더 어려워서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무슨 학회 예를 들면 무슨 도시 뭐 어쩌고 학회 토건 어쩌고 학회 이런 데랑 거기 학회 비용을 다 거기서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아니 내가 보니까 무슨 돈을 뭐 많이나 받으면 말도 안 해요.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짜리 짜장면 값 정도 받고선 그걸 다 찬성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해운대에 있는 저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제가 보니까 지역의 주민자치가 잘 돼 있는 데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서울도 사실 고향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자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도 외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해운대는 해운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와서 여기서 한탕 해먹고 가는 바이킹 모델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셋값이라든지 이 주택난 뭐 이 값이 마구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근데 저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두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토건과 아파트에 관해서는 시장은 그 시장- 박원순 시장 말고 저기 마켓. 네, 마켓. 어떤 사람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다 가봤지만 이런 시장 처음이야. 박원순 시장. 그래서 그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만 해도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상하게 개입하거나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하는 일만 줄어도 상당히 조정이 될 거예요. 그 전셋값과 관련해서 보면은 저희가 전망하는 거는 집값은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고층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내려갈 거고 저층 아파트들도 좀 내려갈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셋값 너무 올렸어요. 그래서 70에서 75까지 지금 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3분의 1 정도 만약에 70에서 75라 하면 집값이 100만 원이면 예. 전세값은 70, 76만 원. 그렇지. 그 그 전세값이라는 전세로. 얘기고. 근데 이게 집값이 전세 한번 보증금? 꺾이면은 일본 사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언젠가 그러니까 뭐 저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세값보다 집값이 싸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만 잘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면은 집주인한테 집 받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렸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집주인들이 돈을 못 줘요. 못 주는 건 그 사람 문제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건 시장의 부당한 개입이니까 그것만 안 하게 하면은 지금 전세 타는 사람들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심지어는 남은 돈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만 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보완을 하면 이게 지금 전세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뛰니까 사실 전세난이 온 거거든요. 집값이 뛰어 있는데 이걸 사실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억지로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막 떠받쳐 준단 말이에요. 이자율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거는 갖고 예전처럼 뭐 빚내 갖고 투자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몰리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로 불똥이 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전세난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집값이 일단 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서 와장창 깨지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뭐 풍선에 비유하자면 풍선에 바람구멍을 열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빼나가듯이 그렇게 떨어지도록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우리 표현하는데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연착륙은 똑같이 연착륙을 이야기해요. 근데 내용은 보면 늘 가계부채 늘리고 공공부채 늘려서 실제로는 부동산 깨졌을 때
이렇게 충격의 여파가 더 커지도록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바람을 빼야하는데 계속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렇죠. 뻥 터지게. 예, 그러니까 지금. 뻥 터지게 방금 힘을. 그래서 줬는데 저는 이제 이 지금 힘 정부가 빼고 있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세난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면 이미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10% 정도 되고 수도권 경우에도 거의 100% 정도 되거든요. 또 모든 사람이 집 한 채만 아니, 갖고 모든 있는다고 치면은 가구가. 그리고 모든 가구가 네, 모든 사람이 가지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다. 100%다 집이 있는 그런. 네, 이게 가구당 집을 많이 지어대도 주택 자가 보유율은 안 높아졌어요. 왜냐면 오히려 뒷걸음질 쳤는데 뭐냐면 다 이제 집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주택 투기자들이 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택 보급률은 엄청 높아졌는데 이 주택 자가 소유율은 안 높아졌어요. 근데 진짜 제가 통계 작업하다가 진짜 놀란 게요. 1955년인가 그 인구 총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85인가 87인가 그래요. 그때도 높았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대부분 다 자기 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선 2010년이 되니까 주택 보급률이 55%더라고요. 아, 주택 소유율.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30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선 30%의 오히려. 국민이 집이 없게 됐어요. 오히려 집이 없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좁은 데 껴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좁은 데 껴 살아도 지네 집에 있는 거랑 넓게 있더라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거랑 이게 같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뭘 위한 건지 제가 한번 그 숫자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참 정부 꼼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계 지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 계산하는 것도 이게 100% 그동안 이제 건설업계가 계속 주택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보고 이 주택 물량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는데 그 이제 주택 보급률이 진짜 실제로 100%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신주택 보급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1인 가구가 이제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아니고 편의점 알바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 결혼 못한 노처녀 노총각 그룹 아니면 막 배우자하고 사별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정부 꼼수는 누가 그런 거 신주택 정책 뭐 이런 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건설업체에서부터 나와요. 건설업체 또는 건설업체 연구 현대나 뭐 이런 데 연구기관이 있는 있는데 건설사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면은 자기네 소속돼 있는 교수한테 던져주고 그 사람이 언론에 던져주면은 6개월쯤 후에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 추이고요. 예를 들면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데가 있어요. 원뜻 들으면 이거 뭐 정부 산하의 국책연구소 같죠. 근데 이게 건설사 연구소예요. 민간 연구소예요. 근데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올 때 그걸 표시를 안 해주거든요. 그냥 뭐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도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데 그냥 아주 객관적인 물은 그 사심 없는 전문가인 양 나와서 막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늘 건설업체나 아니면 뭐 다주택 투기자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부동산 세금 없애라, 뭐 건설업체 뭐 미분양 물량 매입해줘라, 무슨 뭐 규제 없애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숙 씨가 나하고 참 친해요. 예, 효녀 가수. 예, 옛날에 현숙 씨가 그 노래를 할 때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우리 모두 진실을 집시다. 자, 같이 노래를 해. 어? 우리 함께. 자, 시작. 우리 모두 진실을 집시다. 끝. 따라한다고 따라한다. 여왕벌이 시키니까 채찍 들고.